전 세계 범죄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미스테리 범죄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방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스테리 범죄 사건 파일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1999년 3월 27일 일본 후쿠오카 오카와에서 살고 있던 어느 가족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시 히토미라는 이름의 여성은 인근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40세의 평범한 여성이었는데요. 히토미는 친정엄마와 함께 딸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간호사라는 안정된 직업과 오래 알고 지낸 친한 친구들까지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쿠문 쯔요시로 44살이었어요. 히토미와 쯔요시는 남편의 과소비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자 자주 다투며 사이가 안 좋아졌고 부부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게 됩니다. 히토미는 이대로 계속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결국 딸을 데리고 친정엄마가 살고 있는 오카와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별거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막상 별거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엔 딸이 있었기 때문에 히토미와 남편은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상 떨어져 지내며 가끔씩 연락도 주고받다 보니 다툼이 줄면서 부부 사이도 점점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시 히토미에게 이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면서 회복되고 있던 남편과의 사이가 다시 한번 틀어지게 되는데요. 이상한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자신을 고바야시 타마에라고 소개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타마에는 히토미에게 평소 남편에게 신세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 전화로 히토미는 타마에라는 여성이 남편의 불륜 상대일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아무 증거도 없이 점점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과소비로 별거에 들어간 것이었는데 낯선 여자의 전화까지 받게 되자 그동안의 돈 문제가 외도 때문이었다는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히토미는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은 후쿠오카 간호학교 출신의 친구 3명에게 털어놓습니다. 히토미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하나같이 남편인 쯔요시를 용서할 수 없다며 화를 냈죠. 그리고 네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히토미의 친구 중 요시다 준코라는 여성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는데요. 이야기를 들은 다른 두 친구들은 준코의 생각이 좋다며 히토미에게 반드시 이대로 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 히토미는 준코의 제안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적극적인 제안에 생각을 바꾸게 됐죠. 결국 준코 말대로 하겠다는 대답을 합니다. 1999년 3월 27일 이시 히토미는 별거 중이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으면 좋겠다는 말로 친정엄마와 사는 이 오카와 집으로 초대합니다. 남편 쯔요시는 오랜만에 딸도 보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하기 위해 히토미의 저녁 식사 초대에 응하고 처가로 이동했죠. 약속 당일 히토미의 집 식탁에는 쯔요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었는데요. 예상외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히토미의 어머니는 오랜만에 부부가 만났으니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손녀를 데리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죠. 조용해진 식탁을 사이에 놓고 마주 앉은 히토미와 남편은 맥주를 마시며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술에 취했는지 대화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그대로 식탁에 엎드려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전날 식탁에서 자던 쯔요시는요,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급사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그럴만도 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쯔요시가 평소 과음을 자주 해왔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다 해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시 히토미 앞으로 죽은 남편의 생명보험금 3,257만엔이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큰돈을 갖게 된 히토미는 남편의 보험금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곳에서 어머니와 딸을 데리고 새 출발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히토미의 형편은 오히려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었죠. 사실 히토미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에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같이 저녁을 먹은 그날, 히토미는 미리 병원에서 가져온 수면제와 호흡을 억제하는 약을 남편이 마실 맥주에 섞어 놓은 것이었어요. 남편이 약에 취해 잠든 것을 확인한 히토미는 병원에서 쓰이는 튜브를 남편의 코에 연결했고 다량의 술을 몸 안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이 과정들은 히토미의 간호사 친구들이 도와줬죠. 네 사람의 범행은 방에서 자고 있던 히토미의 딸과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도록 4시간에 걸쳐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됐습니다. 결국 쿠문 쯔요시는 과음으로 인한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급사가 아니라 히토미와 그 친구들에게 살해된 것이었죠. 쿠문 쯔요시의 살인에 대해 처음 말을 꺼낸 것은 히토미의 친구이자 간호사 동료인 요시다 준코였습니다. 준코는 남편의 빚과 불륜 문제로 힘들어하는 히토미에게 남편을 사망하게 할 방법을 알려준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자신과 아는 선생님에게 돈을 조금 준다면 남편의 사인이 타살로 밝혀지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말도 했어요. 요시다 준코의 말에 다른 친구들은 준코의 말대로 하면 잘 될 것이라며 히토미에게 살인을 부추겼죠. 결국 히토미는 요시다 준코의 아는 지인인 선생님이라는 사람에게 4천만엔의 돈을 주기로 약속한 뒤 남편을 살해할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치밀한 범행 계획 덕에 쿠문 쯔요시의 살해 사건은 시신이 화정될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어요. 요시다 준코는 이 일을 선생님이라는 자신의 지인이 힘써줬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히토미에게 약속한 대가인 4천만엔을 달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히토미는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총 3,257만엔을 받았습니다. 준코가 요구하는 4천만엔에 못 미치는 금액이죠. 예상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은 히토미는 준코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준코는 받은 보험금이라도 내놓으라며 히토미의 돈을 모두 가로챘고요. 남은 금액을 마저 내놓지 않으면 남편 살해 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비밀은 이시 히토미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1년 전인 1998년 남편을 잃은 친구 이케가미 카즈코와 남들과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친구 츠츠미 미유키, 그리고 이 사건을 계획한 요시다 준코까지 모두 하나씩 각자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네 친구는 왜 비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4월 17일 일본 후쿠오카 쿠루메시 지역에서 체포된 4명의 간호사들이 서로를 속고 속이던 보험금 연쇄 살인사건 파일입니다. 사진 속 4 여성이 바로 이번 후쿠오카 쿠루메시 간호사 연속 보험 살인사건의 범인들입니다. 왼쪽 위부터 이케가미 카즈코, 이시 히토미, 츠츠미 미유키, 요시다 준코죠. 이들 중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 사진인 요시다 준코입니다. 준코는 1959년 후쿠오카 야나가와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릴 적 부모의 관심을 모두 동생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해 동생을 질투했고 심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런 일로 부모님에게 자주 혼이 났던 준코는 부모의 꾸중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준코는 사람들에게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며 살게 됩니다. 고등학생이던 시절 요시다 준코의 아버지가 군 제대를 하고 사업에 손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생각처럼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준코의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됐죠. 그러자 어릴 때부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오던 준코가 고3 시절 같은 반 친구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같은 반 친구들의 돈을 뺏은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짓말에 반 아이들 모두가 속았지만 거짓말이 결국 드러나면서 2달간 정학을 받기도 했죠.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준코는 간호전문학교에 진학했고 여기서 미래의 공범이자 피해자들이 되는 3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방금 전에 봤었던 이시 히토미, 츠츠미 미유키, 이케자미 카즈코였어요. 4사람은 친자매처럼 아주 빠르게 친한 사이가 됐는데요. 준코는 남은 3친구를 잘 이끌었고 친구들도 준코의 의견에 잘 따랐다고 합니다. 준코는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난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가정을 일찍 갖고 싶다는 마음에 요시다 코지라는 남성을 만나 일찍 결혼했죠. 하지만 준코는 정작 가정생활에 관심이 없었고 어릴 적에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이 남편에게 돈을 받아 과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군인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업이었지만 준코의 끝이 없는 과소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했죠. 결국 부부는 생활비가 없어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대출받은 돈이 3천만 엔이었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는 3억 이상 하죠. 하지만 과소비 문제를 고치지 못해서 이 돈을 1년도 되지 않아서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2사람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11년 만에 끝이 났죠. 남편과 헤어지고 집도 잃은 요시다 준코가 찾아간 곳은 간호학교 시절 동기였던 친구 츠츠미 미유키의 집이었습니다. 미유키는 혼자 살고 있던 독신 여성이었는데요. 이유가 있었죠. 같은 여성을 선호하던 동성 연애자였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교 시절 요시다 준코를 몰래 좋아하고 있었어요. 1980년대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보다 더 동성연애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도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동성연애 사실을 공개하기는 힘든 일이고 그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미유키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철저히 숨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려서부터 타인의 감정을 알아채는 것에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을 거짓말로 조종하며 살던 요시다 준코는 미유키의 이런 비밀을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준코가 이것을 이용해서 미유키에게 접근했던 것이고 사실 자신도 이성보다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며 전 남편보다 미유키가 더 마음에 든다는 거짓말로 마음을 사게 됐죠. 이 말에 속은 미유키가 준코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준코가 하는 말에 거절해 본 적도 없고 자신의 이름으로 1,500만 엔을 대출받아주기도 했죠. 당연히 준코는 이 돈도 얼마 가지 않아 모두 써버립니다. 다시 돈이 필요해진 준코는 미유키와도 친구인 이시 히토미와 이케가미 카즈코에게 접근해 거짓말로 1,000만 엔, 2,800만 엔을 받아냈죠. 준코는 이 돈으로 최고급 주택을 구입해 자신의 과소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도 준코는 자신의 소비욕을 충족하지 못했고요. 항상 더 많은 돈을 원했어요. 그러자니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번 큰 돈을 뺏어왔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돈을 받아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죠. 바로 친구 남편들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요시다 준코가 처음으로 노린 것은 이케가미 카즈코의 남편 히라타 에이지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준코는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먼저 이 부부 사이를 틀어지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요시다 준코라는 사람의 성향을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할 때 보통의 사람은 단순히 그 상대를 말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심각한 경우 폭력을 동원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준코는 조금 달라요. 그 사람의 주변 관계부터 나쁘게 만들어서 범행 대상을 감정적이나 물리적으로 고립시킨 뒤 자신이 뒤늦게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접근합니다. 그렇게 상대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쉽게 떠올리지 못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요시다 준코라는 사람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줄 알고 상대의 마음을 점령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아무런 감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대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정치인, 성공한 기업인들의 경우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을 읽고 활용해 그보다 우위에 서야 하며 이것을 통해 이득을 봐야 성공할 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적 성향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리한 면을 가지고 사회적 성공을 하기에 좀 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준코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케가미 카즈코에게 접근해 남편이 너와 아이들을 죽이려 한다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카즈코를 속이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엔 준코의 말을 믿지 않던 카즈코도 반복되는 요시다의 말에 세뇌되기 시작했고요. 결국 남편이 자신과 아이를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은 준코는 카즈코에게 아이와 살아남기 위해선 먼저 남편을 죽이는 수밖에 없으니 살인을 도와주겠다며 카즈코를 몰아갔어요. 이게 준코의 범행 수법이었죠. 카즈코에게 남편이 살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남편과 분리시켰고 고립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면서 접근했죠. 이때 카즈코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겠다는 준코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준코는 카즈코의 목숨을 쥐고 있는 것처럼 우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 뒤에 준코는 분명 카즈코에게 이번 일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그 대가는 알아본 대로 자신의 과소비를 충족해줄 돈이 되겠죠. 자, 사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1998년 1월 23일이었어요. 이날이 요시다 준코와 새 친구인 간호사들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날입니다. 이틀 전인 1월 21일 네 사람은 이미 한 차례 살인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카즈코의 남편이 깨는 바람에 실패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을 합니다. 히라타 에이지를 살해한 네 사람의 범행 방법은 아내인 카즈코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잠이 들면 간호사들이 다가와 준비한 주사기와 고무호스, 여러 의약품을 사용해 히라타 에이지의 정맥에 공기와 칼륨 등을 주입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히라타 에이지가 사망합니다. 시신을 거둔 병원에서는 히라타 에이지의 사망 원인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인 카즈코에게 부검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는데요. 이때 카즈코가 자신의 직업이 간호사임을 내세우면서 남편의 죽음에 아무런 의문이 없으니 부검을 하지 않겠다라는 대답을 했죠. 이때 카즈코에게 들어온 남편의 생명보험금은 3,500만 엔이었습니다. 카즈코가 이 돈을 모두 요시다 준코에게 가져다 줬어요. 준코가 말한 범행을 최종 마무리해줄 선생님에게 드리기 위한 돈이었죠. 이들이 첫 살인을 저지르고 약 1년 2개월 후인 1999년 3월 27일 두 번째 살인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이시이 히토미의 남편인 쿠몬 쯔요시의 살해였죠. 네 사람은 평소 쿠몬 쯔요시가 술을 자주 마신다는 점을 이용했던 겁니다.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서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죠. 사실 이 전화도 요시다 준코의 계획 중 일부였습니다. 준코가 친구들이 모르고 있는 자신의 지인에게 가상의 인물인 고바야시 타마에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그리고 전화를 받은 뒤 고민에 빠진 히토미에게 접근해서 남편이 바람피고 있으니 죽이자고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속은 다른 친구들까지 히토미를 부추겼고 결국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히라타 에이지 때와 비슷한 방법인 주사기와 호스, 술을 이용해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보험금으로 3,257만 엔을 받게 됐죠. 이시이 히토미는 이 돈을 모두 준코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금액에는 모자라서 오히려 남편을 살해하고도 800만 엔의 빚을 지게 됐죠. 선생님이라는 인물에게 줄 돈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의문의 인물이 하나 등장하죠. 4명의 간호사들이 저지른 두 번의 살인에서 계속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바로 준코의 지인이라는 선생님이죠. 요시다 준코는 친구들에게 소개하길 이 선생님이 정치계의 발이 넓고 주로 조직 세계에서 일하며 각종 사건의 뒷수습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살인을 계획할 때 이 선생님에게 부탁한다면 아무리 힘든 살인사건도 문제없이 덮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면서 살인을 부추겼고, 이 말을 들은 세 사람은 준코의 말만 믿고 살인을 계획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선생님에게 자신들의 살인을 감춰달라며 준코를 통해 돈을 건네줬던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선생님이라는 사람도 사실 준코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준코는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어 친구들을 속여왔고 돈을 갈취해 오던 것이죠. 드라마 장면인데 사진 속의 셋은 바닥에 앉아있고 한 명은 소파에 있습니다. 소파에 앉은 여성이 준코예요.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지만 엄연히 신분의 차이가 있는 관계들이었다는 것이 보이는 장면인데요. 실제로 이들이 준코를 요시다님이라고 부르며 극존칭을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표면상으론 친구 사이였지만 실제로는 주종관계였으며 모두 준코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세뇌로 만들어진 결과였죠. 두 번의 살인 이후 보험금은 모두 선생님을 가장한 준코의 차지가 됩니다. 거액의 재산이 생긴 준코는 이 돈을 다시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돈이 다 떨어졌죠. 더 많은 돈이 필요했던 준코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세 번째 범행까지 계획합니다. 이번엔 자신의 애인인 츠츠미 미유키의 친엄마를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요. 세 번째 범행은 미유키 어머니의 몸에 다량의 인슐린을 주사해 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잠에서 깬 미유키 어머니가 수상함을 눈치채고 도망치면서 실패하게 됐죠. 그러자 준코는 미유키 어머니를 대신할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그 새 범행 대상은 이미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마저 준코에게 뺏겼던 이시 히토미의 친정 어머니였어요. 준코는 히토미의 어머니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범행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준코가 이것을 빌미로 이시 히토미에게 어머니를 죽여 빨리 토지를 상속받자고 설득했어요. 히토미는 이전 남편 살해 사건으로 선생님에게 줘야 할 빚이 있는 상태였죠. 준코가 이 점을 계속 강조하며 선생님께 남은 돈을 다 갚지 않으면 딸을 팔아버릴 것이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초조해진 히토미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자기 어머니의 토지 재산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한 친척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어머니가 보유한 토지가 얼마나 돈이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 친척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친척에게 자신이 선생님이라는 인물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 말을 듣던 친척은 히토미의 일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경찰에 알려야 한다며 이시 히토미를 설득했죠. 결국 히토미는 2001년 8월 제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남편 쿠몬 쯔요시 살인 사건에 대해 자수를 했고요. 경찰은 히토미의 자백을 통해 공범인 세 사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주범인 요시다 준코와 츠츠미 미유키, 이케가미 카즈모 세 사람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네 사람만의 비밀이었던 쿠르메 간호사 연속 보험금 살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죠. 평소 요시다 준코는 인간은 거짓말을 하지만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무력이나 낭비벽이 심각한 여성이었어요. 이번 쿠르메 간호사 연속 보험금 살인 사건은 돈을 위한 요시다 준코의 집착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시작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람은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경찰에 직접 찾아가 자수한 이시 히토미에게 남편인 쿠몬 쯔요시를 살해하는 데 가담한 죄로 17년형, 츠츠미 미유키와 이케가미 카즈코에게 두 사람을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미유키는 현재 복역 중에 있지만 이케가미는 수감되기 직전 자궁암으로 사망하면서 형을 받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2010년 3월 18일 일본 후쿠오카 법원은 주범이자 모든 일을 계획했고 친구와 지인들에게 사기를 쳐 돈을 갈취해온 요시다 준코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준코는 법원에서 친구들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뿐 남편 살인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당사자인 히토미와 카즈코이니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간호사들이 직업 지식을 이용해 살인을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러한 준코의 법정 진술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요시다 준코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요시다 준코의 형 집행은 재판 이후 6년 만인 2016년 3월 25일 집행됐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다른 사형수들에 비해 일찍 집행되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죠.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바로 준코가 형이 집행되기 전 사형 집행장으로 가고 있는 마지막 모습인데요. 이 표정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세히는 알 수 없겠지만 카메라를 쳐다보는 눈이 왠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약간 비웃는 듯한 느낌도 들죠. 이런 점을 봤을 때 한국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한 어민숙이죠. 어민숙은 아직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점이 상당히 닮아있죠. 이 사건은 일본 열도를 큰 충격에 빠뜨렸어요. 일본의 유명 작가인 모리 타쿠미라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담은 검은 간호사라는 책을 출판했고요. 2015년에는 같은 제목으로 드라마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를 우리가 흔히 백의의 천사라고 부르죠. 주로 흰 옷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 사건의 간호사들은 생명을 구하는 대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가족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처음부터 간호사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주범인 요시다 준코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돈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인에 중독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준코 정도의 거짓말 실력을 가졌으면 충분히 주변 사람들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자꾸 죽여야 할 대상을 찾아온 것을 보면 피해자들이 숨이 끊어지는 과정에서 쾌감을 느끼고 살인에 중독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민숙에 대한 심리 분석도 이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검은 간호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검은 간호사라 불리는 쿠르메 간호사들의 보험금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